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야채들도 있고요, 뭐 김치도 있고 엄마가 만든, 그 다음에 냉동식품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소주, 아니 맥주 소주 아니죠. 예, 아빠가 마시는 거죠. 지금 대답한 사람은요 엎드려 있고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음식들이 다 국내산이다, 절대 아니죠. 막 필리핀에서 오고요, 뭐 칠레에서 오고요, 뭐 노르웨이에서 오고 난리 납니다. 이렇게 우리 냉장고에 있는 것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음식들이 우리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죠.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농업의 세계화와 기업화입니다. 우선 세계화부터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농업의 세계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가 냉장고에 문을 열었을 때 다양한 식품이, 전 세계의 다양한 식품이 우리 냉장고 안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뭔가 농산물을 만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을 바로 이제 농업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농업의 세계화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농업이 세계화가 될 수 있었나, 그 배경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을 이용해서 어떤 과일들이 있고 어떤 채소들이 있고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갈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가다가 다 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간의 무역을 도와주는 제도들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출범을 했고요. 세계 무역을 돕는 그런 기구지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나라 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을 맺는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가는 동안에 상하지 않게 한다거나 뭐 냉장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옛날에는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맨날 먹는 것만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부유해지고 입맛도 다양해지고 개성화 시대가 되면서 내가 저 작물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다양한 농산물을 먹어보고 싶다,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외국 작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농업의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업의 생산 방식도 조금 변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자급적 농업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상업적 농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걸 잘 비교해 주세요. 자급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농작물을 기르는 이유가 내가 먹으려고, 내가 배고프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자급적 농업이고요. 상업적 농업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급적 농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만 먹으면 되니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상업적 농업은 팔기 위한 건데 팔려고 10개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두 가지 작물을 굉장히 대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또 자급적 농업의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소규모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동네 주민들, 가족들, 이렇게 가족 노동력을 활용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시아의 쌀 재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보면 모내기 할 때 가족들 다 불러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업적 농업은 말 그대로 팔기 위한 거잖아요. 팔기 위한 거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가족 노동력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이제 농기계 이런 것들을 이용해줘. 툭툭툭 하면서 이제 기계를 이용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상업적 농업의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낙농업, 뭐 버터, 치즈, 우유 이런 거 만드는 거고요. 원예 농업, 꽃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대표적인 상업적 농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농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은 농업의 기업화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마지막에 상업적 농업으로 많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팔기 위한 농업을 합니다. 이 농업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자본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현상을 바로 농업의 기업화라고 하는데요. 이 농업의 기업화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대량화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이다, 요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이 이제 농업에 뛰어드는 현상을 이제 농업의 기업화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기업화의 특징이 대량화, 체계화라고 했습니다. 대량화는 말 그대로 많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 엄청나게 뭐 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합니다. 옛날처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농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넓은 밭에서 헬기로 쫙 뿌리고요. 이런 식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격은 또 떨어집니다. 이런 대량화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체계적이라는 건데요. 그 전에는 이 농산물을 만드는 사람 또는 뭐 이동시키는 사람, 포장시키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뭐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모든 과정, 생산이나 가공이나 상품화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이 대기업이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농업의 기업화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런 땅을 이용해가지고 기업적으로 농업이나 목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의 열대기후 지역, 이게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거기서 이제 농업 재배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플랜테이션입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자연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이 자랐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개발할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자본이나 기술은 이렇게 대주고요. 나머지 이런 노동력은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해서 하나의 작물을 대규모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농장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플랜테이션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농업의 세계화, 기업화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뭐냐면요. 이 농업의 세계화, 기업화 때문에 농산물을 만드는 지역, 농산물 생산하는 지역이랑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만드는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농산물의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농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계화가 되니까 세계 곳곳에 농산물을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상품성이 있는 것들, 사람들이 사 먹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대규모로 만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예라던가 뭐 커피라던가 카카오 이런 것들이죠. 네, 또한 이제 농업의 기업화가 돼서 대규모 기업이 농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또 기술과 자본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네 구멍가게가 대규모 마트를 이길 수가 없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농, 자기 땅을 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감소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심하게 되면 몰락하게도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요, 이제 토지 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상업화가 됐기 때문에 상품 작물을 겁나게 재배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땅에다가 이런 곡물들을 재배했는데, 이런 건 돈이 안 돼. 돈이 되는 상품 작물로 싹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과 필리핀인데요. 두 나라 다 이제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곡물을 많이 재배했는데 이제는 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은 뭐로 유명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이제 바나나를 재배하면서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베트남도 과거에는 쌀을 주로 재배했는데 그것보다는 돈이 되는 것, 바로 커피입니다. 베트남이 커피로 유명한데 이 커피 농장이 겁나게 커졌죠. 그래서 점점점 커져서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배운 거죠. 다시 뭐라고요? 과거에는 곡물을 재배했는데 거기다가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의 바나나, 베트남의 커피입니다. 네, 그리고 토지 이용의 또 다른 변화가 어떤 게 있냐면 식생활이 많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채식주의자 없죠? 고기 안 주면 막 때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육류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이 동물을 기르려면 이 동물들이 또 사료를 겁나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사료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가축의 사료를 얻기 위한 사료작물, 대표적인 게 콩이나 옥수수 이런 건데요. 이런 재배 면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듣기로는 미국에 우리나라만한 옥수수밭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주 굴욕적이죠. 아무튼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토지가 많이 변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농산물 생산 지역을 딱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세계화 때문에 상업적 농업이 확대되고 있다. 돈이 되는 작물을 골라서 대규모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우선 생물 다양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식물들이나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돈만 되는 작물들을 골라서 그렇게 단일 규모로 대규모로 이렇게 재배하기 때문에 생물이 다양해야 되는데 이런 생물 다양성을 해친다는 거죠. 네, 이런 상품 작물을 많이 재배할수록 돈이 되잖아요, 여러분. 돈 앞에서 이거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지고 과도한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걸 사용하면서 토양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요. 또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밀림들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냥 대머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네, 농업의 세계화로 인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세계화 때문에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농업의 세계화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외국산 농산물을 저렴하고 그리고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과거에는 이제 외국 농산물을 우리가 먹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금방금방 뭐 마트 같은 데 가서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식생활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육류나 커피,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식량 작물에 대한 우리가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루 3끼를 다 이제 곡식으로만 먹는 사람이 요즘에 많이 없죠. 그래서 식량 작물의 소비량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농업의 세계화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거의 다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외국 농산물을 웬만하면 외국에서 다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식량 자급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급률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거의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가 이게 곡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쌀은 잘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먼 곳에서 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패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패 방지를 위해서 약품이나 방부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걸 먹으면 몸에 분명히 이제 해로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돼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좋은 건강한 식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유기농 농산물,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 푸드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마트에 가면 로컬 푸드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어렵습니까? 로컬 푸드 코너가 있는데요. 로컬 푸드는 뭐냐면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겠죠. 그래서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네, 답이었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농업의 세계화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농업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기 위한 농업보다는 상업적 농업, 팔기 위한 농업을 하게 되고요. 상품성이 높은 작물을 골라서 대규모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대규모로 개인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에 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로 기계를 이용해서 비료를 사용하고 해가지고 이런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에는 플랜테이션 농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농업의 세계화, 기업화 때문에 각각의 지역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상업적 농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내가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도 역시 상품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류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기 위한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반대로 이제 농산물을 소비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외국산 농산물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식생활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외국에서 농산물을 많이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비율, 자급률은 굉장히 낮아졌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 농산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런 의심이 들게 됐고,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됐다.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뭐 고기나 채소나 이런 걸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이제 농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으세요. 예, 이게 농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구나. 그래서 많이 먹는 거라고? 네,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열심히 먹고요. 다음 시간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